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00회입니다. 예, 벌써 드디어 100회가 100회입니다. 됐습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언제 이렇게 하나 했더니 그냥 한 해 안에 꾸려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바쁘고 뭐 어쩌고 하다가 근데 어쨌든 어떻게 100회까지 끌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 뭐 모토가 역사를 좀 이야기식으로 풀어보고 싶은 그런 뜻 그런 것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뭐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우리 저 김영민 기자하고 그 전에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우리 저 이마영 기자하고 네. 또 PD하고 최영민 PD하고 한 뭐 자축연이라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는 그 뭐 이 우리나라 그 고고학 발굴사에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편으로는 또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공주 문영왕릉 발굴 이야기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알겠죠. 그러니까 197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데 45년 전. 45년 네. 전인가요? 예, 그러네요. 예,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요. 고고학계가 두고두고 반성하는 발굴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고대사의 어떤 블랙박스를 열은 그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언론으로서도 사실 되게 부끄러운 그런 네.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뭐 우리가 흔히 언론을 뭐 아주 폄하할 때 기레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그때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그때는 또 그때였으니까 언론도 사실 반성해야 될 사건입니다. 시대 상황을 좀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치욕적인 잘못이 있었으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무령왕릉 발굴을 지금 한국 고대사의 블랙박스를 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예. 이게 고고학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발굴이었다고 한다면 왜 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뭐 유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획기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발굴을 막상 해보니까 그런 거죠. 아, 이 무덤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 이름은 문영왕이야. 뭐라고 하는 그런 이 선언을 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다면 그 삼국시대 왕릉 중에 뭐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무덤이 뭐 따로 없었나요? 예, 뭐 백제왕릉 가운데는 뭐 없었고요. 신라 왕릉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태종모혈왕 있고 그다음에 흥덕왕릉이 있는데요. 그 태종모혈왕릉의 경우는 무덤 앞에 태종모혈왕 지비라는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흥덕왕릉 앞에서도 보면은 이 흥덕이라는 비석 파편이 하나 뭐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공이 이분들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무덤들은 사실 이제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건 아니군요. 그 주인공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발굴로 통해서 그 밝혀진 왕은 이제 문영왕이 처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이 다음 주에 문영왕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워낙 획기적인 발굴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뭐 하는 어떻게 보면 발굴사의 치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 천추한을 남겼지만 어쨌든 문영왕릉 조사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 다음 주에는 과연 문영왕이 과연 누구였나 어떤 분이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무령왕릉에 이 어떻게 발굴이 시작된 거죠? 예, 사실 뭐 역사라는 게 우연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아까 이게 45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7월 5일인데 1971년 7월 5일인데 그 당시에 그 문화재관리국 지금으로 따지면 문화재청이죠. 네. 거기 이제 건축기사였고 그러니까 발굴한 분은 아니었어요. 고고학자는 아니었지만 건축기사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공주 부여 지역의 문화재공사 감독관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윤홍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7월 5일 날에 부여 무량사 목조 문화재를 점검하고 있었던 것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오토바이를 탄 부여군청 직원이 막 황급히 달려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공주에서 지금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전화 받으랍니다라는 전화가 왔다는 거죠. 뭐 긴급 전화라고 했으니까 뭐 공사 중이었다고 하면 뭐 엄청난 뭐 사고가 난 줄 알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거죠. 무슨 사고 난 거 아닐까. 그래서 불이 났게 달려갔는데 이 사고는 사고였죠. 그러니까 다른 사고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공주에서는 빨리 수상하다, 빨리 오세요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공사 현장이 지금 뭐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무령왕릉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는 뭐 왕릉인지 아예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 공사 현장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라서 이제 임금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그 고분군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고분이 있는데 그게 5호분하고 6호분이 있었어요. 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5호분은 석실분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6호분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벽화분이라고 돼 있는 거고 무덤방이 있다 그래 그 석실분이라는 네. 거였는데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사실 번호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 사실 근데 공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은 이 실내외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로 현상이 일어나고 막 벽면에 물이 흐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벽화가 큰 피해를 입고 막 이러니까 요걸 방지하려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벽화분 6호분이라는데 네. 그 위에 봉토 북쪽 위쪽에 떨어진 곳에 이제 그 깊이 3m 단수구,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수구를 파서 이렇게 물길을 돌리는 작업을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공사 자체는 뭐 고분을 발굴하는 작업은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수로 공사, 단수로 공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고분에 인근에서 공사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 공사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봉분의 뿌리를 끊어놓는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 무덤을 건드리는 건 사실 실례잖아요.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상님이 노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위령제를 좀 지내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는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 위령제를 지냈던 그런 그 제사상을 마련했던 그 자리가 나중에 보니까 문영 왕릉으로 들어갔던 그런 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무령왕이 뭔가 도운 걸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윤옥노라는 분이 이제 긴급전을 받고 정신없이 현장을 갔더니 벌써 이제 그 이 공주박물관장 김영배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공주사대 교수였던 교수인 그 안승조 이 두 분이 인부들을 독려해서 벌써 발굴을 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윤옥노라는 분이 공사 책임자였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작업을 중단시켰는데 그러니까 공주박물관장이 당신이 뭔데 작업을 중지시키냐 뭐 고고학자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해갖고 한바탕 또 소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윤흥로라는 분은 공사 책임자였으니까 사실 뭔가 그래도 그 상황을 뭔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이 되면 사실 누가 책임졌겠습니까? 거의 뭐 책임자가 책임을 졌겠죠. 지금으로 따져도 공무원 뭐 하고 있냐라고 막 네. 비난하는 판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수로 공사를 하다가 공사 인부가 이렇게 삽을 이렇게 막 할 때 그게 삼날이 무덤의 전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벽돌이죠. 네네. 벽돌에 모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공주박물관도 국립이니까 발굴 전문가 그러니까 관장한테 연락을 했고 공주관장은 이게 직감적으로 이게 백지세 때 벽돌로 만들어진 무덤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그런 다른 동료하고 이제 와서 판 거죠. 네, 그렇게 파고 있는 와중에 이 윤옥노 이 감독관에게 연락이 간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긴급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고 당시에 그 문화재관리국장한테 긴급 보고를 했는데 이 순간에 이제 한 1450년 정도 전에 어떤 긴 그 잠을 자고 있던 그런 문영왕이 깨어나서 우리 앞에 이제 현현하는 순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문영왕이 백제 제 25대 왕이거든요. 네, 그 순간 엄청 뭐 비상사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호떡지에 불났다고 볼 수가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장이 이 발굴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휘를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원용 선생한테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틀 뒤에 7월 7일 날 이제 뭐 여러 사람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조유전 선생도 이제 막내 학예사로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거여서 급파를 했고 뭐 처음에 그 발굴했었던 김영배, 안승조 이런 분들 또 다시 발굴단에 편입이 되고 그랬다 그럽니다. 네, 아까 그 김원영 발굴단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이 고고학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대 고고학과를 만드신 분이고요. 어쨌든 그 김원영 단장이 당시에는 이제 관장이었지만 그 7월 7일 날 오후 3시에 공주에 도착을 해서 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였나요? 일단은 이제 벽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이제 그 구조를 보면은 이 문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치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번에도 지진 구조에서 굉장히 강한 구조가 아치형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구조는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구조인데 그 아치형 구조가 조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구조를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1시간 뒤인 오후 4시쯤에
이제 쭉 이렇게 막 훑으니까 이 정상으로부터 한 1m 밑에서 아치형 입구를 이제 벽돌로 아주 굉장히 가득 쌓아놓는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벽돌로 네네. 이렇게 입구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블로그라든가 책을 보면은 요 사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네네. 아주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는 전축분 그러니까 벽돌로 쌓은 이 무덤이 맞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구가 꽉 막혀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뭐 사람이 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니까 네. 그동안 뭐 무덤 안에는 뭐 누군가 도굴 뭐 이런 게 없었다는 뜻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도굴을 안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떤 유물이 있고 어떤 유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순간에 엄청 흥분됐을 것 같은데 고고학도라고 하면 그 순간이 정말 짜릿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저도 사실은 그런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배웠다 그러지만 어쨌든 저도 가끔 이제 발굴 현장을 가보거든요. 가보면 네. 뭐가 이렇게 유물이 보이거나 제가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수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짜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 년이나 몇백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조상의 어떤 그런 숨결을 사실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 쌓은 흙을 잔뜩 메워놓은 걸 메토브라고 하는데 네네. 너무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1450년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래서 작업 진도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철야 작업에 들어가야겠네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계속 기자들이 이제 서울에서 중앙지 기자들이 속속 네. 도착하고 있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저녁쯤 되니까 계속 이제 비가 갑자기 내리고 그래서 이게 호우로 변해갖고 소나기도 엄청난 소나기가 이제 내리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자들이 막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이러면 사실 그 발굴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인데 예. 이 발굴 자체는 좀 그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그러는데 그때는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굴 어떤 제도나 작업이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비까지 내렸으니까 상황이 좀 아니긴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일이죠. 왜냐하면 입구 앞에 이렇게 구덩이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파면. 네네. 그게 이제 비가 내리고 하면 물이 고이고 그거 잘못하면은 넘쳐버린 무덤함으로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역류해 갖고. 무덤 안에 뭐 그렇게 들어가면 뭐 큰일 나는 거겠네요, 완전. 끝장이죠. 유물이 둥둥 떠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깨지고 난리 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물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유물이 예.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실측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서 학자가 이제 그걸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절대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이제 비 맞고 이제 계속 물을 쏟아지는 빗물 이런 거를 계속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배수구를 또 급조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밤 11시 반 정도 됐다는 거죠. 네, 엄청 밤이 깊었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그쪽에서 엄청 묘한 소문이 또 돌았다면서요. 예, 이제 비가 이 새벽이 돼서 그쳤는데 그 삽시간에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답니다. 왕릉을 자꾸 입구를 파헤치니까 이게 저주가 내려갔고 천둥번개가 친다. 그래서 소나기가 내렸다. 이런 말이 이제 공주 시내 삽시간에 퍼졌다는 겁니다. 사실 남의 무덤을 파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발굴 자체가 처음부터 악정고투였네요. 난공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명의 1972년 7월 8일 아침이 밝는 건데 이 새벽에 이제 발굴을 이제 중단했다가 새벽 5시부터 발굴을 재개했는데 이 오후 3시 정도 돼서야 입구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이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 왕인지 몰랐던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처녀분이다라는 걸 확실한 거예요. 도굴의 활을 입지 않았다. 근데 사실 요즘 같으면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처녀분이라는 표현 그렇죠. 자체가. 네, 그렇죠. 제가 네. 10년 전까지도 썼는데 요즘 같으면 그러면 총각분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용어들이 그런 게 남아 있어서. 예,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처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도굴을 안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에 들어가는 거고 왕릉 발굴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위령제를 지내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막걸리와 수박, 북어 이런 걸 제사상을 해가 위령제를 끝냈다 그럽니다. 막걸리랑
북어 정도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뭐 임금한테 올리는 제사상인데 좀 간소했던 것 같긴 했네요. 이 신뢰인 거죠. 그때는 뭐 왕릉 어떤 왕인지 몰랐기도 했지만 사실 네. 그 경황이 없어갖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굉장한 신뢰죠. 그 막걸리하고 저 수박하고 북어라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일행제를 지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벽돌을 좀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거기 기록에 보면 7월 8일 오후 4시 15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꽉 막힌 그런 문의 맨 벽돌 위에 벽돌 2개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 이게 벽돌을 2개 드러내면은 그다음에 또 벽돌이 있고 막혀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문짝이 있거나 뭐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걸 걷어내면 바로 뻥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보니까 그 문에서 현관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무덤을 열고 그러면 그게 연도라 그러는데 길처럼 이렇게 무덤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관곽으로 향하는 그런 그 연도가 이렇게 터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드러내니까 이게 굉장히 기교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동차가 에어컨 틀면 갑자기 막 들어오면 쏴 하고 막 이러면서 네. 그 하얀 수증기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섬뜩한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묵은 공기가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바깥에 7월 달이니까 따뜻한 공기하고 이제 만남이니까 확 그게 이제 결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 때문에 또 이제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돌았어요? 그 왕릉의 문을 여니까 오색의 무지가 폈다는 둥, 뭐 그래서 바깥 공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물이 일시에 썩었다는 둥, 뭐 이런 어떤 갖가지 소문들이 돌았다는 거죠. 어쨌든 뭐 처음 이렇게 왕릉을 발굴하는 작업이었다고 하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았다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그 민심이 흉흉했겠습니까? 그 뭐 왕릉을 팠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발굴자가 이제 무덤 안을 벽돌 틈으로 쫙 들여다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이상한 그 형상이 하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었는데 아까 김원용 선생하고 공주박물관장했던 그 양반인데 속삭였다는 거죠. 그게 딱 보니까 뿔이 하나였던 건데 그 자기 자신들 이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돌짐승 같은 게. 그래서 기기묘기하게 생긴 짐승상이 이 두 사람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뭐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네, 엄청 섬뜩했겠어요. 섬뜩했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쫙 보니까 그 이 일각의 어떤 돌짐승 그걸 석수라고 하는데 네네. 그 앞에 보니까 두 장의 뭐 석판 같은 거 돌판 같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원용 관장의 얼굴이 백시점처럼 이제 화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온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걸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 딱 뒤를 보니까 엄청난 인파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두 사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이게 완전 뒤통수가 완전히 이제 굉장히 예, 뜨끈뜨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그 공주박물관에 같이 있었던 김영배 관장한테 속삭였다는 거죠. 자, 이 흥분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침착하자 이렇게 둘이 속삭였다는 거예요. 서로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발견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막 했으면은 현장에 또 기자들이 또 얼마나 또 극성맞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군중도 흥분하고 뭐 기자도 흥분하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기자들 난리치고 이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 남은 벽돌을 걷어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엄청 떨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순간이 이제 블랙박스가 열린 순간이네요. 네. 그 맨 처음에 보인 거는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덤 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연도라 그래갖고. 네. 오른쪽 보니까 이 청자 내기 달린 항아리가 보였고 반대쪽에는 보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또 항아리 그게 있고 이 청동으로 만든 잔 뭐 이런 것들이 유물이 있었다는 건데 그 표현에 보면 그걸 딱 본 순간 강한 국제성을 느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제성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 뭐 교역을 했다 이런 거를 알게 됐다는 건가요? 예, 이 내기 달린 항아리 귀라는 게 이제 이게 들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손잡이를 얘기하는 건데 손잡이가 네 개라는 거죠. 어쨌든 그걸 보면 중국의 육조 시대 그 당대 그 양나라나 뭐 남조 시대 이런 시대의 자기가 있다는 건데 보통은 경주 신라 고분 같은 경우는 신라 토기가 이제 주로였는데 요 문영왕릉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중국
자기가 좀 보였다 이런 면에서 아 이게 교역품이구나 이런 거죠. 어쨌든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몰라도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벌였던 나라였다. 뭐 이런 거는 읽혔었겠네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건데 그두 사람이 이제 쭉 가보니까 엽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석판으로 딱 다가가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심장이 멎었다는 거죠. 그 석판에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석판을 딱 보니까 첫 줄에 영동 대장군 백제사,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마왕 연 62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영동 대장군 백제사 마왕년 62세계. 좀 어려운데요. 무슨 뜻이에요? 영동 대장군 백제사하고 띄고 마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이으면은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그거죠. 네, 연 네, 62세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본 순간 이제 김영배 관장이 이 백제사 전공인데 가슴이 터진 거죠. 왜냐하면 사마왕이라는 거잖아요. 백제 사마왕. 근데 그 백제 사마왕이 누구냐면 문영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터진 거죠. 엄청 놀랐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 회고담을 김원현 선생이 한 거 보면은 이렇게 회고를 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하고 아이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나는 그때까지 여러 번 발굴하는 꿈을 꿨다. 너무나 많은 보배들과 너무나 귀한 명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꿈 이걸 꾸고 미쳐 날뛰다가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저는 그러니까 김원정 선생은 발굴 운이 나쁜 사람이었다. 무슨 그동안에 특별하게 중요한 발굴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꿈에서나마 그런 발굴하는 꿈을 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원영 선생이 발굴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고학자도 발굴운이라는 게 좀 있나 봐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발굴하는 족족 무슨 뭐 금관이 나온다든가 네. 금동 신발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백제 쪽으로 보면은 그 백제 쪽에 보면 이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파기만 하면 무슨 이 백제 신발, 금동 신발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5개인가 6개인가 뭐 발굴한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 고고학계의 태도라는 그런 김원현 선생은 또 그런 발굴운이 없어서 꿈에서나 계속 이제 그렇게 발굴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딱 보니까 현실로 다가온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꿈에도 잊지 못할 명분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또 삼국시대 명문이니까 정말로 깜짝 놀랐던 거죠. 네. 고고학자지만 엄청 진짜 놀라서 정신이 없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 놀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무덤길 끝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이 현실이라 그래서 이제 문턱까지 들어가서 무덤방이죠. 현실이라는 게 무덤방이거든. 무덤이 그 광각이 있었던 건데 묻혀 있는 그런 거죠. 딱 보니까 이제 뭐 현실에 보니까 뭐 이 나무 뿌리들이 막 이렇게 늘어져 있고 이 벽에 보니까 바닥에도 이제 나무 뿌리 같은 거지 수세미처럼 막 솟아올라 있고 벽면을 보니까 또 이 5개나 되는데 하트형 감 이게 하트형 감이 뭐냐면 이게 불 있잖아요. 등잔 같은 거를 넣기 위해서 그 벽을 깎아서 이렇게 그 일종의 발코니 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 그 안에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백자 등잔이 심지가 붙어 있는 그런 것까지 하나씩 놓여 있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벽면에 이렇게 등잔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1450년 전에 무덤 만든 어떤 사람들의 채취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뭐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등잔에 불을 하나씩 붙이는 이 백제인의 모습이 막 그대로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 무덤을 조성하면서 그 껌껌하니까 거기다 네네. 이제 등잔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 무덤 조성하고 나서도 등잔에 불을 끄지 않고 나왔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꺼졌겠죠. 이제 뭐 공기가 산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등잔에 올라온 걸음 보면은 이게 그 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간을 움푹 파서 이렇게 그 등잔을 놓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설치 거기다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은 진짜 뭐 처음이기도 하지만 엄청 그 순간 자체가 꿈 같았을 것 같아요. 사실 4시 15분에 들어가서 나온 게 30분에 나왔으니까 딱 15분 본 건데요. 네네. 15분 동안에 그 많은 거를 엄청난 그런 역사를 본 거죠.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뭐냐 네. 빨리 대라 뭐 이랬을 거고 빨리 설명하라고 나오니까 이제 김원영 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부의 광경을 정리를 했는데 문영왕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문영왕의 지석을 갖춘 완전한 무덤이다. 그리고 관제하고 중국의 육조 시대에 그런 내기 달린 청자도 있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이제 사람들의 상황은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엄청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기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왕릉이란 말에 일단 현장에서 이성을 잃었고 그다음에 백제 문영왕이라는 것에 일단 완전히 그 정신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기사거리가 엄청나니까 사진 기자들이 사생결단을 한 거죠. 사진을 네. 찍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뭐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 뭐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미 이제 통제불능 상황으로 왔는데 그 생각해낸 게 이제 참다 생각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씩 차례로 찍어라 이런 거예요. 그 기자들 사진을 찍게 할 때니까 차례로 한 사람씩 찍자 그래갖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 커트만 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기자들이 정말 그렇게 있을까요? 사진 기자들 뭐 기자들 특성상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순진한 제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진 기자들이 차례로 서서 찍고서 다음 이렇게 네네.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총곡이 벌어졌는데 뭐 좀 있다가 이제 창극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할게요. 여하간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새로운 발견 이 벽돌 무덤은 문영왕릉 뭐 이런 뉴스가 네네. 정말로 전파를 타고 라디오 뭐 텔레비 이런 걸로 전국으로 퍼지고 딱 그러니까 이제 각 언론에서는 기자들을 경쟁적으로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갖고 보내는 거죠. 네네. 현장에 급발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한국일보가 아마 특종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부장을 포함해서 무려 7명이나 그 왔다는 겁니다. 네, 그 현장은 뭐 상상컨대 기자들이 엄청 몰려들고 극성이었을 것 같아요. 취재 경쟁이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요. 뭐 얼마나 엄청난 기사거리였는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아마 좀 늦게 왔는 모양이에요. 네, 그 네. 중앙일보 기자 이름은 뭐 있는데 뭐 말씀하긴 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와갖고 문화재 관리국 과장한테 왜 나한테만 늦게 연락했냐라고 다짜고짜 뺨을 그냥 쳤어 때렸다. 어이구 기자도 뭔가 이성을 잃었나 보네요. 얼마나 회사에서 욕 먹겠습니까? 너는 뭐했냐? 너는 왜 모르고 왜 늦게 가냐? 딴 데는 지금 다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둘이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그 아까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친한 나머지 그랬을 수도 있고 이성을 확 잃어버리니까 그냥 귀샤대기를 때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나저나 뭐 그 사진 기자들한테 한 컷씩만 찍으라고 했다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진한 거죠. 이 사진 기자들 같은 경우가 이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때만 해도 또 사진을 찍어갖고 네네. 빨리 전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로 전송을 하지만 그때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막 사진 그 필름을 해갖고 막 그거를 인편으로 보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빨리 가서 이제 마감 시간이라는 게 또 있고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 6.25 아까 얘기했던 귀가 6개 달린 그런 항아리 그걸 또 옆에 있던 청동 숟가락을 또 밟아서 부러뜨렸다는 그런 아이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뭐 취재 경쟁이 치열한 건 알겠지만 네. 그때도 좀 기자들이 욕먹을 짓을 한 거네요. 네. 뭐 요즘 같으면 그 기레기라고 아주 말이 많았겠네요. 아마도 그 기자는 인터넷에 나와갖고 뼈도 못 치렀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죠, 그게 그 무슨 저 댓글에 얼마나 그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지금 우리가 욕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때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취재 경쟁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굉장했고 현장을 사실 그렇게 만든 사람도 사실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비공개했겠죠. 그러니까 기자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발굴 매뉴얼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해방이 왜 그렇게 큰 발굴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때까지 뭐 이렇게 유적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보안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뭐 유적 발굴할 때마다 기자들이 현장에 그냥 상주를 했어요, 아예. 난리를 떨고 뭐 그래갖고 이제 너무 극성을 따니까 현장 책임자들이 뭐 그 문화재 관리국 승인 없이 작업하다 말고 와서 생중계 막 하는 식으로 그냥 해버리고 네, 네. 그렇게 브리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네, 네. 뭐 아주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조치를 취해야지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뭐 기자들이 취재 경쟁하다가 뭐 큰일 났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발굴단에서는 취재진이 이제 사진 촬영하는 동안에 긴급 회의가 열렸답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내린 결론이 또 이 잘못됐어요. 또 뭐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이제 천추한을 남긴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발굴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원영 선생이
두고두고 참여하는 대목이 그겁니다. 아무리 기자들이 흥분하고 빨리 공개하라고 졸라대도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만 발굴단 자체가 흥분해갖고 이와 같이 그 졸속 발굴을 결정했다. 이 얼마나 무식한 짓이냐. 그 책임은 모두 발굴단장이었던 이 김원영이한테 있었다라고 나중에 아주 두고두고 참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졸속 발굴 그거를 자초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담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발굴 이걸 교훈 삼아가지고 2년 뒤에 다시 이제 경주에서 천마총 발굴이라는 또 그 희대의 발굴이 있거든요. 그 발굴은 정말 이제 철저한 현장 관리, 보도 통제 이런 속에서 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굴 현장에 대한 보안 전통이 그때부터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큰 걸 배웠네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이 발굴 무령왕릉 발굴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밤 8시부터 이 무덤 내부의 어떤 그걸 실측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 뭐 그러면서 이 관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관이 올바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밟고 넘어섰는데 뭐 괜찮았다 그러는데 깨지진 않았고 그래서 예. 실측을 한 밤 10시에 끝났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 9시까지 11시간 동안 그때 이제 그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11시간이 한국 발굴사의 비극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비극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떤 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모는 종이 연필 한 자루 이런 걸로 가고 위치 표시하고 유물 수습을 하고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유물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건데 그리고 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돌 바닥하고 그러니까 벽돌 바닥 틈새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잔뿌리가 이 생명력이 길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막 이렇게 뒤설켜 있고 얼기성겨 뒤엉켜 있고 유물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치 앞도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밤이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웠을 텐데 거기서 유물 수습을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부터 최초의 유물이 이제 반출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6개 귀가 6개 달린 뭐 네네. 그런 토기였는데 다음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명문지석 그다음에 석수라 그래서 돌짐승 그다음에 무슨 사이호 아까 얘기했던 귀가 또 4개 달린 거 네네. 그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잔 문장식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드러냈는데 사실 보니까 이게 그 목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이게 바닥으로 쓰러지고 뭐 이랬던 거고 그다음에 목관을 싹 드러내니까 왕하고 왕비의 무덤인데 모두 이제 금으로 만든 이 관식 그러니까 이 관의 어떤 장식 이런 것들이 네네. 머리 근처에서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이 철야 작업 아까 빨리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부자를 조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큰 유물만 대충 이제 막 수습을 하고 나머지는 큰 삽으로 그냥 무덤 바닥에서 훑어내 갖고 자리에 쓸어 담았다는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유물 큰 거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그 많은 유물을 이렇게 삽으로 막 이렇게 자루에 담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폭거, 야만, 비극, 참극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요 이게 여러 달 그리고 몇 년이 걸려서라도 이제 네네. 사진 찍고 실측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사실 조심스럽게 해야 될 작업이거든요. 그걸 하룻밤 사이에 그냥 해치워버린 거니까요. 뭐 하룻밤새 거의 발굴이 아니라 도굴 같은 느낌으로 이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막내 단원으로 참여했던 조혜전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만나면은 그 술 한잔 하시면서도 맨날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자책을 하는데 이 심하게 말해 발굴단은 도굴꾼보다도 못한 놈들이었다. 그리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물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삽으로 긁어내 갖고 막 한꺼번에 이거는 정말 무엇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다라고 지금도 자책을 합니다. 당시 단장이었던 이 김원영 선생도 엄청 후회하셨겠네요. 예, 뭐 거기 회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썩은 나뭇가지와 거미줄 같은 나무 뿌리의 측막 속에서 유물 수습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유물의 위치를 기록하고 사진 촬영과 약도를 걸어가면서 유물들을 상자에 담아서 드러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진도 선명치 않았다. 네. 이게 정말 사진 약도 이런 거 의존해서 정확한 실측도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졸속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식의 그 회고담을 남깁니다. 그 하룻밤이 정말 엄청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인데 아주 또 그 발굴 역사상에는 만행과 가까운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11시간의 만행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무리가 현실 바닥, 무덤방 바닥에 먼지까지 완전히 말끔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몇 년 발굴하고 그런 걸 해도 시원찮을 거를 하룻밤에 지우고 그것도 모자라고 네. 빗질로 그냥 싹 청소했다는 거니까 네, 아이고.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11시간 동안. 이게 그 하룻밤에 썰어서 담아낸 유물이 108종에 3천여 점에 달했다는 아이고, 거거든요. 네, 아이고, 많이 나왔네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네, 이 네. 문영왕 그럼 여 무덤에서 발굴하는 것을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네. 지석은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문영왕은 또 어떤 분인지를 한번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